만약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휴대전화도 있고 지갑도 있고 외출복도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차상에는 찻잔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부부가 둘인데 찻잔은 왜 3개였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한 형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탐욕과 배신 그리고 완벽해 보였던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 11월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초겨울 냄새를 풍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서리가 내려앉고 골목 사이로 찬 바람이 흘렀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계절이었고 마을은 점점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안쪽에 월화당이라는 이름의 한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공방이었습니다. 주인은 김도식이라는 남자로 전통 한지와 고문서를 다루는 장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인자는 남편 곁에서 공방 살림을 함께 꾸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조용하고 성실한 부부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아침 직원이 공방에 도착했을 때 부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찍 외출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랑방 찻상 위에는 전날 밤 차를 마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찻잔이 3개였습니다. 곶감과 밤도 접시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난로는 아직 미지근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누군가와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탁자 위에 있었고 지갑도 외출복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전주 완산경찰서 강력팀 한석영 경위였습니다.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석영 경위는 곧바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가장 먼저 눈을 고정한 것은 역시 찻잔 3개였습니다. 부부 외에 누군가가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함께 차를 마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하 금고도 문제였습니다. 문이 열린 채 발견된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3가지였습니다. 문화재급 고문서인 교지첩 한 권과 일부 현금 그리고 거래 장부였습니다. 석영 경위는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가 금고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날 밤 월화당을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추렸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윤태석이었습니다. 전통 공예품 중개상으로 월화당과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쪽 바이어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골동품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도식과 납품 수수료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첫 번째 의혹의 씨앗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김선우였습니다. 김도식의 조카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선우는 사업 실패 이후 숙부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공방 지하 금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비밀번호 변경 주기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선우의 계좌에 7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알리바이는 시간대별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오미란이었습니다. 월화당 살림을 돕던 여성으로 부부와 함께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의심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기록을 분석한 수사팀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오미란의 휴대전화가 월화당 인근 기지국을 찍은 것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녀의 집 서랍에서 월화당 사랑방 찻상에 놓여 있어야 할 찻숟가락 1개가 나왔습니다. 원래 찻숟가락은 4개였는데 현장에는 3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오미란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동기가 있었고 세 사람 모두 현장과 연결된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서경 경위는 밤마다 현장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찻잔 3개, 반쯤 탄 난로, 빈 금고, 그리고 사라진 2사람. 무언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후 서경 경위는 현장 사진을 다시 꺼내 분석하다가 작은 이상함을 발견합니다. 찻잔들의 방향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잔의 테두리에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붉은 가루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월화당 사건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한지 공방 월화당에서 부부가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도 지갑도 외출복도 두고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찻상 위에는 찻잔 3개가 놓여 있었고 금고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용의자 3명을 특정했습니다. 중개상 윤태석, 조카 김선우, 살림 도우미 오미란. 그런데 이 3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씩을 공통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뒤에서 더 무거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납니다. 수사 이틀째가 되던 날 한서경 경위는 용의자 3명을 차례로 불러 앉혔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형광등 아래서 3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윤태석이었습니다. 나이 52, 키가 크고 말이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에는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고속버스 영수증도 있고 거래처 대표와의 저녁 약속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식과 수수료 문제로 다툰 것은 맞지만 그것은 사업상 의견 차이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서경 경위는 그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계약서가 무엇이냐고. 태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무실 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이 발견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일본 골동상에게 보내려던 계약서였는데 그 내용이 월화당에서 사라진 교지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문서에는 품목 설명과 크기 인쇄 상태까지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교지첩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식에게 위탁 판매를 부탁받았을 뿐이라고.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은 업계에서 흔한 관행이라고. 서경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것은 조카 김선우였습니다. 36살이었고 눈 밑이 붉었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선우는 수사관들 앞에서 처음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건 당일 밤에는 친구 2명과 전주 시내 술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가게 이름도 됐고 같이 있었던 친구 이름도 됐습니다. 수사팀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친구 2명은 선우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게 CCTV에 선우가 마지막으로 찍힌 시각은 밤 10시 20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행적이 없었습니다. 월화당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은 밤 10시 30분에서 자정 사이였습니다.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아침 선우의 계좌에 현금 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ATM 기기를 통한 현금 입금이었고 입금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경 경위가 물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것이냐고. 선우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숙부에게 예전부터 빌려달라고 했던 돈이라고 했습니다. 숙부가 그날 입금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경 경위는 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숙부가 사라진 날 입금된 돈. 숙부 본인이 직접 입금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오미란이었습니다. 46살.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날 밤은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쯤 퇴근해서 밥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제시한 것은 통신사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0분에 그녀의 휴대전화가 월화당에서 300m 떨어진 기지국을 찍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잠깐 산책을 나갔다고. 월화당 쪽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근처 골목을 걸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서경 경위는 그 대답을 들으며 잠시 탁자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찻숟가락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집 서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경 경위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에 있게 된 것이냐고. 미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을 모두 면담한 날 밤 서경 경위는 수사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태석은 태연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태연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공방 부부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지인으로서의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우는 반대였습니다. 처음부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숙부와 숙모를 걱정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입이 닫혔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둘과 또 달랐습니다. 거짓말을 들킨 순간에도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고 부정을 거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두렵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서경 경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혼자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건 사흘째 되던 날 수사팀의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사진에서 발견한 찻잔 테두리의 붉은 분말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주사였습니다. 전통 안료의 일종으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성 재료였습니다. 수사팀이 월화당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주사를 직접 다루는 사람은 공방에서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박인자였습니다. 서경 경위는 그 보고를 받고 잠시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찻잔에 인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신 사람 중에 인자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 사랑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찻잔 테두리에 가루가 묻으려면 마시는 사람의 입술이나 손이 가루와 닿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마신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의 방향이었습니다. 마치 인자가 그 잔을 마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경 경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사 방향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는 3명의 용의자가 부부를 해쳤다는 전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부 쪽에서 먼저 무언가를 꾸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전 수사팀은 사라진 거래 장부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고에서 가져간 장부였지만 월화당 컴퓨터 안에 부분적인 백업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삭제된 파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복원된 장부를 들여다본 수사팀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월화당은 정상적인 한지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문화재급 고문서를 비공식 경로로 빼돌려 거래해온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3개의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석 1억 2천만 원, 김선우 3천만 원, 오미란 500만 원. 수사팀 모두가 그 페이지를 들여다보며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용의자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용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월화당이 저질러온 불법 거래의 각자의 방식으로 얽혀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서경 경위는 파일을 덮으며 한 가지를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당장 다시 불러야겠다고. 이번에는 질문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화를 건 수사관이 3번의 통화를 끊고 나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윤태석은 연결이 됩니다. 김선우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미란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경 경위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사가 막혔습니다. 용의자는 세지였습니다. 거짓말도 세지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갖고 있었고 수사팀은 그 구멍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희미해지고 사람의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수사팀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석영 경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수사팀 사무실에는 석영 경위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수사관들은 현장 재확인과 참고인 추가 면담을 위해 나가 있었습니다. 석영 경위는 혼자 현장 사진 묶음을 처음부터 한 장씩 넘겼습니다. 사랑방 전체 사진, 차상 근접 사진, 금고 주변 사진, 난로 사진, 그렇게 3번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차상 근접 사진이었습니다. 찻잔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방향이 각각 달랐습니다. 2개는 손잡이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개는 손잡이가 반대쪽 왼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영 경위는 찻잔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따라줄 때 손잡이는 마시는 사람을 향합니다. 받는 사람이 편하게 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2개의 잔은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손으로 직접 따라서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차를 다 마신 뒤에 잔을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잔이었습니다. 테두리에 붉은 가루가 묻어있던 바로 그 잔이었습니다. 석영 경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가수 감정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붉은 가루의 정체는 주사였습니다. 전통 안료였습니다. 월화당에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박인자 1명이었습니다. 차를 따르고 잔을 자기 방향으로 돌려놓은 사람, 그 잔에 주사 흔적을 남긴 사람, 그것은 박인자였습니다. 석영 경위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날 밤 박인자는 왜 자신의 흔적을 그 잔에 남겼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였을까요? 다음날 아침 석영 경위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명의 용의자가 부부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방향으로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반대 방향도 같이 봐야 합니다. 부부가 먼저 무언가를 꾸몄을 가능성입니다. 팀원 중 1명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석영 경위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박인자가 그 잔에 흔적을 남긴 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려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석영 경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월화당 컴퓨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까지 전부 끌어올려야 합니다. 거래 기록, 이메일 무엇이든 남아있는 것을 다 꺼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움직이는 동안 석영 경위는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월화당은 여전히 폴리스 라인이 쳐진 채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석영 경위는 사랑방에 들어가 찻상 앞에 앉았습니다. 잔은 이미 수거된 뒤였고 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난로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난로 모서리 근처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수차례 지나쳤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바닥 장판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누르면 도로 붙을 정도로 작은 들림이었습니다. 석영 경위는 장갑을 끼고 손가락 끝으로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판 안쪽 면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것이었습니다. 메모지 크기의 종이에 손으로 쓴 글자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사진을 찍고 종이를 수거했습니다. 글자는 2줄이었습니다. 첫 줄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2번째 줄에는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 석영 경위는 그 단어를 보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옥마을 외곽 창고들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오후 포렌식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화당 컴퓨터에서 거래 장부 백업 파일이 복원됐습니다. 삭제된 것을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파일을 열었을 때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월화당은 겉으로는 전통 한지 공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부 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문화재급 고문서들이 비공식 경로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식 문화재 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금액도 컸습니다. 단순한 부업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그 페이지를 서경 경위 앞에 내밀었습니다. 세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각각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석 1억 2천만 원, 김선우 3천만 원, 오미란 500만 원. 서경 경위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월화당의 불법 거래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연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태석은 일본 유통 루트를 제공했습니다. 선우는 문서 확보와 운반에 관여했습니다. 미라는 내부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 장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장부는 세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불법 거래에 가담한 사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서경 경위는 팀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식과 인자가 이 장부로 세 사람을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움직인 것은 나쁜 마음 때문만이 아니라 등이 떠밀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석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장부 복사본을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위로 가도록 펼쳐놨습니다. 태석은 들어오다가 탁자 위를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러나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경 경위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석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탁자 위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식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저는 루트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식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장부를 들이밀며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거래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지 않으면 모두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경 경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석의 눈이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월화당에 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석이 계속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러 간 겁니다. 협박을 멈춰달라고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도식이 듣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몸싸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냥 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도식이 넘어졌습니다. 난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경 경위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추면 안 됐습니다. 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선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우가 와서 도식을 옮겼습니다. 인자는 미란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경 경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태석이 말했습니다. 창고입니다. 한옥마을 외곽 북쪽 폐창고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서경 경위가 탄 차가 한옥마을 외곽 도로를 달렸습니다. 밤이었고 안개가 짙었습니다. 북쪽 폐창고는 오래된 기와 창고였습니다.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공간을 후었습니다. 구석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인자였습니다. 극도로 지쳐 있었고 눈이 빛에 반응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서경 경위가 다가갔습니다. 인자씨. 한서경입니다. 경찰입니다. 인자가 서경 경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고 인자가 들것에 실리는 동안 서경 경위는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였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팀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장부에서 이름이 나온 3명 모두 신병 확보했습니다. 윤태석은 이미 진술을 시작했고 김선우와 오미란도 추가 조사 중입니다. 서경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팀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고 안쪽 깊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서경 경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발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인자씨 상태 계속 확인하십시오. 오늘 밤 안에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순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팀원이 돌아갔습니다. 서경경이는 혼자 남아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새 이름, 난로 아래 숨겨진 메모, 뒤집어 놓은 찻잔 테두리에 붉은 가루. 박인자는 처음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가 닿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닿은 것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구급차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서경경이는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은 인자의 입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인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폐창고 구석에서 발견된 그녀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서경 경위는 그녀가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확인하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링거를 맞고 체온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였습니다. 인자가 눈을 뜨고 서경 경위를 바라봤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인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처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자의 말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도식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월화당은 표면적으로 전통 한지 공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도식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급 고문서를 비공식 경로로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태석이 들어왔습니다. 태석은 일본 쪽 바이어들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유통 루트를 제공하면서 거래는 훨씬 빠르게 커졌습니다. 선우도 끌어들였습니다. 족하였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서를 확보하고 옮기는 실무를 맡겼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공방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문서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미란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은 금액을 지어주며 정보를 넘기게 했습니다. 인자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깊이 들어온 뒤였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도식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태석과의 수수료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태석은 자신이 루트를 제공하는 만큼 더 많은 몫을 요구했습니다. 도식은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도식이 한 가지 결정을 했다고 인자는 말했습니다. 거래를 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식이 선택한 방법은 장부였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그 장부였습니다. 태석의 이름도 선우의 이름도 미란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도식은 그 장부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태석에게 통보했습니다. 거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지 않으면 모두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경 경위가 물었습니다. 협박이었군요. 인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도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태석이 월화당을 찾아왔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도식은 그를 사랑방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협박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도식은 조건을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몸싸움이 됐습니다. 인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사랑방에서 뒤엉켰습니다. 태석이 도식을 밀었습니다. 도식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난로 모서리였습니다.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자의 목소리가 그 대목에서 잠깐 끊어졌습니다. 서경 경위는 기다렸습니다. 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태석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꺼냈습니다. 선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우가 왔습니다. 도식을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때 도식은 이미 숨이 없었습니다. 인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태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는지 말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선우와 미란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서경 경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저를 폐창고에 가뒀습니다. 미란에게 감시를 시켰습니다. 서경 경위는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팀원을 불렀습니다. 윤태석 구속 영장 청구합니다. 김선우와 오미라는 공범 혐의로 추가 조사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십시오. 팀원이 뛰었습니다. 서경 경위는 복도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주 도심 위로 낮은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윤태석은 구속됐습니다. 살인 혐의와 감금 혐의였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몸싸움을 먼저 촉발한 것도 태석이었고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인자를 감금한 것도 태석이었습니다. 김선우는 시신 유기 혐의와 불법 문화재 거래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숙부를 창고로 옮긴 것은 태석의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불법 거래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700만 원은 거래 대가였습니다. 숙부가 입금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태석이 선우에게 직접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오미라는 인자를 감시한 혐의와 불법 거래 가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강요에 의해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박인자는 불법 거래를 알면서 묵인한 혐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거래에 참여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월화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한옥마을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기와지붕은 그대로였고 골목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월화당 나무 간판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서경 경위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며칠 후 혼자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화당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찻잔 3개, 뒤집어 놓인 잔 하나, 그 테두리에 붉은 가루. 박인자는 그날 밤 자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려두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흔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수사를 살렸습니다. 서경 경위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탐욕은 항상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오면 자랍니다. 신뢰를 먹고 자랍니다. 관계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들여온 사람까지 집어삼킵니다. 월화당 사건이 남긴 것은 그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한옥마을 월화당 실종 사건을 함께 따라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